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원래 그 4월달 날씨가 원래 이런 건가요? 기억이 안 나서 항상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파카를 입어야 될지 말지. 원래 이렇게 추운가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내복을 벗었다가 다시 내복을. 오늘은 지난 시간에 218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죠? 218쪽을 보셨는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부동산 자치 일부와 부동산 권리의 일부 이렇게 나눴죠. 부동산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불러요. 지분. 먼저 이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전환권 등기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거기 처분 제한 등기는 빠져 있는데 그것 써 넣으셔요. 처분 제한 등기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이 돼요. 첫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용익적 권리예요. 따라서 이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한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럼 용익적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 그리고 임차권 같은 용익채권은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때 그 부동산 자치 일부를 공시를 해야 되니까 이 용익물권 또는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엇을 첨부해야 되죠?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전체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신청할 때는 그 일부를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 즉 부동산 권리의 일부, 공유지분은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니까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개념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이건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나와 있는데 토지는 등기가 되겠죠. 토지는 등기가 될 테고 건물도 등기가 될 텐데 문제는 건물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건물이 완성이 되고 따라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어려우실 텐데 먼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나와 있는데 하천을 목적으로 한 용익물건은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천법상 하천은 국유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금지되는 등기가 4개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금지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익적 권리만큼은 금지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용익적 권리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등기를 빼고서는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에는 하천법상 하천이 나와 있죠. 네, 원칙은 모든 등기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만큼은 금지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터널, 교량, 톡을 여기까지. 요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착성도 있어야 되고 외기 분단성도 있어야 되죠. 외기 분단성이라는 얘기는 외관성 완성될 걸 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까지 마련되어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데 터널, 교량, 톡을 이런 것들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못하고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 안에 포함되는 구성 부분에 불과해서 별도로 등기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급유 탱크. 이 급유 탱크는 바퀴가 달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퀴가 달렸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정착성을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부대시설, 배수관문, 건양기, 양수기. 먼저 양수기는 물 뽑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건물이라고 볼 수 없고요. 배수관문은 방조제에 물이 가득 찰 때 이걸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했고 그 배수로의 문이 배수관문이라고 했고 배수관문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당연히 외관성 아니겠죠. 그 다음에 농업 계량시설의 공작물, 방수문이라는 건데 간척 사업을 통해서 바다를 토지로 만들었으면 그게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폭풍우나 해일이 몰아치면 이게 바닷물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구조물이에요. 방어, 수, 물.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은 문이 될 테고 그래서 바닷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짜가 임시 가짜예요. 설은 설치했다라는 뜻이고요.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라는 뜻인데 이런 가설 건축물은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량 철골, 가벼운 철골로 만든 이란 뜻이겠죠.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8번에 경량 철골 쪽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8번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뭘까요? 왼쪽 거는 지붕이 있고 맞아요. 오른쪽은 지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외기 분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붕이 없는 공작물 당연히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옛날에 모델하우스는 널판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만드는 모델하우스는 벽돌 같은 걸로 만들죠. 시멘트로. 그렇죠.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용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옛날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지금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옛날 모델하우스는 정착성을 구비하지 못했고 요즘 모델하우스는 용도성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니까 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이 양어장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어장은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래서 건물로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따라서 토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양어장이 출제가 됐을 때 토지인 것인지 건물인 것인지를 문제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건물로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토지로서는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방조제도 마찬가지예요. 방조제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붕도 없고 벽도 없으니까. 하지만 방조제는 제박이라는 지목이 존재하죠. 따라서 토지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법무사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우리 시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외풀장은 이건 당연히 등기가 안 됩니다. 왜? 지붕도 없고 벽도 없어요. 벽은 있겠지만 지붕이 없겠죠. 옥외풀장이니까. 그 다음에 주유소의 캐노피 닷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유소 가시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주유소 캐노피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건 사방에 벽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비닐하우스, 이것도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기분단성이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서 등기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울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을 대입해서 이해를 자꾸 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들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따라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이건 뭡니까? 똑같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구조상 공용 부분이니까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건물의 승강기, 발전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들이에요.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와 있는데, 하천법상의 하천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금지되어 있는 거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도로법상의 도로는 당연히 건물로 등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도로라는 지목이 존재하니까 뭐로 등기는 가능합니까? 토지로 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방조제 마찬가지죠. 토지로 등기가 가능해요. 왜? 제방이라는 지목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실, 온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구조물인데,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을 갖췄습니다.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을 갖췄어요. 온실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바깥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죠. 외기분단성을 갖췄습니다.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유류 저장 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 땅속에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 커다란 유류 저장 탱크 설치되어 있겠죠. 맞아요. 그럼 땅속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정착성 갖췄겠죠. 그 다음에 기름 보관용이니까 용도성 갖췄겠죠.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외기분단성 갖췄겠습니까? 따라서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로, 이건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많이 있는 건데 일종의 곡물 저장 탱크예요. 곡물 저장 탱크. 물론 기름 저장 탱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농사도 대규모로 짓죠. 맞아요. 농사도 대규모로 짓기 때문에 수확철에 대규모의 농산물을 수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서 만들어진 것이 사일로라는 건데, 여기가 땅입니다. 여기 땅속인데 대규모의 그 수확물을 여기다가 저장해요. 여기 땅속에. 시멘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땅속이니까 온도, 습도가 저절로 조절이 된대요. 그래서 곡물이 썩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일로라고 불러요. 사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만큼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착성 있겠죠. 그 다음에 용도성 갖췄겠죠. 기름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용도니까 용도성 갖췄을 테고, 사방이 다 막혀 있겠죠. 뚫려 있으면 짐승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외기분단성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유리 저장 탱크와 사일로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곡물 저장 탱크, 유리 저장 탱크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각은 비문의 집을 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는 비문, 각은 집각자예요. 이건 만주 지역에 있는 강개토 대왕릉 비문인데요. 들어보셨어요? 강개토 대왕 비문.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이곳은 천하의 중심지로서 하늘의 자손이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럼 이거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거 몇천 년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거 다 침식작용이,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붕 온적구역, 그 다음에 여기 벽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관람을 해야 되니까 유리로 설치했겠죠. 이런 것들을 비각이라고 불러요. 비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문의 집인 비각은 첫 번째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갖췄겠죠. 따라서 비각은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나 또?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죠. 맞아요. 행정재산은 행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면 세종시 청사 또는 뭐 국립박물관 이런 것들을 행정재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은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가 가능해서 이때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취득시효에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거래가 가능하니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의 조적조. 여기서 조는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적은 쌓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쌓았을까요? 벽돌. 그렇죠.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을 조적조라고 불러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것.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고요. 그러면 조적조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 있겠습니까? 벽돌로 쌓았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그럼 사방에 컨테이너로 벽이 설치된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지붕까지 갖췄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붕 있고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따라서 세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아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오른쪽과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른쪽이 6번과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방형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는 소의 집이죠. 맞아요. 소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소의 집이니까 첫 번째 정착성을 갖췄겠죠. 그렇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은 갖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의 집은 이게 벽이 설치가 되면 소가 병들어 죽는데요. 통풍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축사는 외기분단성을 그 개념상 갖출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축사는 용도성을 갖췄겠죠. 소의 집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 축사는 외기분단성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다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외기분단성을 아예 갖출 수가 없습니다. 소가 병들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축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그 일정한 요건 중에 하나가 200제곱미터 요겁니다.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더 있어요. 네. 뭐 이거는 한 번 출제가 된 건데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사는 외기분단성이 비록 없을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구분. 이건 다 등기가 가능하죠. 표제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으니까 등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하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제부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속 건물이라고 표제부에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표제부가 존재하니까 표제부 등기가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분 건물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구조를 가지는 경우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이것도 일종의 부속 건물로 봐서 우리 대법원은 등기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양이 많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예전에는 출제를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물론 법무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이건 세 가지 요건, 구조상
세 개의 요건 뭐였죠? 정착성, 외교분단성, 용도성. 그걸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쭉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실 거냐면 쭉 넘기셔갖고 225쪽을 보십니다. 등기 효력. 이걸 보실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 될 겁니다.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가 아니라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물권은 을의 물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오리민법 제186조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때 이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합니다.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둘로 나누는데요. 이 예비등기는 가등기를 얘기합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인 가등기를 얘기해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종국등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거니까 예비등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른 효력은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효력은 아예 없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여러분 같으면 매입하지 않겠죠. 따라서 경고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고적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은 하나 뭐죠?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국등기는 첫 번째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등기가 종국등기니까 가장 근본적인 효력은 뭘까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될 겁니다. 이 물권 변동의 효력에서 주로 출제되는 개념은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 출제되는 개념인데 어느 시점입니까? 접수 시, 저장 시,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물권 변동 시점은 똑같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저장 시, 접수 시, 등기 효력 발생 시, 그 다음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점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했죠. 순위 확정의 효력. 이 순위 확정의 효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까? 권리 우열이 문제가 될 때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갖고 권리의 우열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항적 효력은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시 방법을 갖췄다고 한다면 공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항적 효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권리 추정력을 볼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했어요. 또 하기는 시간이 모자르니까 오늘은 권리 추정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이라고 했죠.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뭐라고 했죠?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나마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후등기 저지력. 이거 기억 못하시면
전에 강의를 들어보시고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점유적 효력. 이런 것들을 전국 등기 효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출제가 되고요. 선의 확정의 효력 출제가 되고 호등기 저지력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 추정력도 출제가 됩니다. 오늘은 다른 건 다 상세하게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권리 추정력 이거를 꼼꼼히 보겠습니다.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 1순위 정도는 되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 1순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권리 추정력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추정력 했죠? 네. 이건 민법에서 출제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이건 우리 등기법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통 격주로 하는 학원에서는 아예 이걸 설명 안 합니다. 민법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격주 수업이 아니니까 이 권리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물권 행위가 존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고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매수인 을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을 할 겁니다. 등기를 실행하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테고, 이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행위는 이 물권행위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매매계약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매매를 등기 원인행위라고 불러요. 등기 원인행위도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시죠? 이때 요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을은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에는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는데,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 줄여서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본래 용어니까 이 권리 추정력은 표제부에서는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서는 나타납니다. 표제부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때 이 추정이란 단어는 70에서 80%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추정력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 줄여서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되셨을까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법률용어로 다 있습니다. 100%는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건 100%라는 뜻이에요. 개연성이 있다. 9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추정할 수 있다.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에서 60%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다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우리 민법, 우리 등기법 어디를 찾아봐도 이 민법 등기법 어디에도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겠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어요.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다. OX, X예요. 근거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하는데 그러면 인정하는 이 이론은 어떠한 이론이 있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우리 민법 제200조를 보시면 점유자는 그 동산의 권리자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200조에 두고 있습니다. 동산의 점유자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200조에 있어요. 근데 이 점유는 동산의 뭡니까? 공시방법이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는 부동산의 공시방법이고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인데 이 공시방법 점유와 등기 중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이냐? 어느 게 더 완전한 형태입니까? 등기. 그렇죠. 그러면 완전하지 못한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론상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점유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면 설령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점유보다 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인정하는 근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이 이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등기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세 번째는 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이 등기가 나왔겠죠. 그럼 이게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절차에서 탈락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등기라서 이 등기는 70에서 80%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이 등기가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등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나오는 등기니까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70에서 80%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근거. 공동신청.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이 등기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두 번째. 본질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본질은 뭐냐? 이게 본질에 관한 논의인데요. 이 본질에 관한 논의는 두 개의 학설이 있어요.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는 견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는 견해. 하나는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본다는 견해. 이렇게 두 개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데 법률상 추정력이란 무슨 뜻이냐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을 법률상 추정력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상 추정력은 사실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좀 와닿지 않죠? 우리 사실상 추정력은 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관행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관행상. 이건 관행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센 건가요? 법률상 추정력으로 본다는 견해가 더 센 겁니다. 즉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관행상 인정하는 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50에서 60%만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력이 더 센 겁니다. 그럼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더 센 효력이기 때문에 이 추정력을 공멸시키기 위해서 혹시 공멸이라는 단어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공멸 안 했어요.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걸 복멸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애버린다. 추정력을 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본증이라는 증거로 깨야 됩니다. 본증. 그런데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반증이라는 증거로 깨집니다. 그럼 본증과 반증은 그 의미가 뭐냐면 본증은 소송법상의 용어예요. 법관에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 이걸 본증이라고 부릅니다. 법관에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증거. 이걸 본증이라고 부르고요. 반증은 법관에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 이걸 반증이라고 불러요. 반증. 그러면 어느 것이 좀 더 쉽게 깨지는 겁니까? 사실상의 추정력. 이거 맞아요. 이게 훨씬 깨기가 쉬운 겁니다. 이건 깨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여기 법률상 추정력일까요? 사실상 추정력일까요?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은 잘 안 깨지는 것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쉽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인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리한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다수 견해와 판례는 어느 쪽으로 보게 되느냐면 이게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출제가 됐던 문구예요. 법률상 추정력이라는 용어도 출제가 됐고 본증이라는 용어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등기명인에게 유리한 거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등기명인에게 유리하니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기명인은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70에서 80%를 다 믿어주니까. 맞아요. 그러면 누가 이 추정력을 깨야 되겠습니까? 등기명인 누가 깨야 되겠습니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가 깨야 되겠죠. 맞아요. 어떠한 증거로 깰까요? 본증으로. 맞아요. 네, 그러한 논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있는데요. 이 범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 범위 또는 물적 범위라고 하고요. 객관적 범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인적 범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물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또는 물적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은 뭐냐면 등기된 권리는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명인 을에게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이죠. 따라서 등기명인 을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그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피담보 채권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부종성에 의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도 있지만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부종성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인에게 임차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권리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은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돼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가 적법하게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네, 그걸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등기원인 적법 추정은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에 기록된 등기원인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시면 암기해야 될 판례의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범위. 첫 번째,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3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3자는 있어요. 민법에서 하셨다면서요. 네.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때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권리 추정력은 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이익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 을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이렇게 채권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사자는 갑과 을이 당사자죠. 이때 을은 권리 추정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러면 이때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등기부에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채권자 제3자는 강제 집행하기가 쉽죠. 맞아요. 따라서 이 당사자 이외에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제 집행하기 쉬우니까. 있겠죠. 그래서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을명의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때 제3자가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때는 당사자인 을은 이익이 되는 겁니까? 불이익이 되는 겁니까? 불이익이 되죠. 따라서 이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끔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순신 장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등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언제뿐이셔요? 임진왜란 때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 명의의 등기는 믿을 수가 있느냐? 사자, 죽을 사, 놈자자, 죽은 사람이 확실한 건 사망했음이 확실한 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자 명의의 등기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여기에 홍길동 장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홍길동은 소설 속의 인물이죠.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자죠. 이런 자를 뭐라 부르냐면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나평하면 작은 오두막 하나 짓고요. 간판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이렇게 붙일 거예요. 허무인. 허무한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불러요. 멋있죠? 허무인. 네. 간판을 꼭 그렇게 붙일 건데. 허무인. 뭐 이렇게. 그러면 이 허무인 명의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요즘 가장 핫하게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죠. 맞아요. 그럼 이때 매수인 을이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전 소유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둘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렇죠. 소유권 보전 등기. 둘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이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 등기는 네가 해준 건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근거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 근거는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이게 근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도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을 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예를 든다면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럼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갑은 처음부터 소유권자죠. 맞아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자예요. 그런데 갑이 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과 특약을 맺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어요. 어떤 특약을 맺느냐면 이 갑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을은 대금을 깎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가 10% 깎아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전 등기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을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을은 10% 대금 깎아주는데 10%가 모자라요. 그럼 20% 깎아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전 등기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을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20%도 모자라요. 30% 받아들일 수 있죠. 갑은 세금 안 내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노출이 안 되고 을은 대금을 깎을 수 있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보전 등기한다는 특약을 맺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특약에 의해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 정상적인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가 정상적인 등기겠죠. 정상적인 등기는 이게 정상적인 등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게 정상적인 등기죠. 그런데 특약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등기가 나왔으니까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다고 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모자 모자입니다. 모자.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맨 꼭대가리를 생략한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네. 중간 생략 등기 일정입니다. 이렇게 등기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그래서 을이 갑에게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지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같이 가서 신청한 등기가 아니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네가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놓고 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전 소유자에게 권리 변동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례가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이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위까지 보셨고 네 번째 점유와의 관계. 효력을 먼저 보죠. 효력. 3번 4번. 효력은 두 가지가 논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 효력. 두 번째 부수적 효력.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가장 기본적 효력은 뭐냐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에요. 이 뭐죠? 등기권리 적법추정. 이것이 가장 기본적 효력입니다. 등기권리 적법추정.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입니다. 등기관리 적법 추정이. 그 다음에 부수적 효력. 이걸 좀 보겠습니다. 부수적 효력을. 이게 다 민법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물권 행위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효력이 상실합니다. 이걸 물권행위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죠. 근데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이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등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때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맞아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매수인 병은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는 걸 뭐라 얘기합니까? 선의. 맞아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기관이 한 등기를 믿은 죄밖에 없죠. 맞아요. 따라서 무과실.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게 등기의 부수적 효력이에요.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A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때 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맞아요.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요 A명의로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등기부를 확인했다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라는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따라서 악의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추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악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확인을 안 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A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선의가 될 겁니다. 등기부 확인 안 했다면. 맞아요. 근데 등기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등기부 확인 안 한 것은 과실이 있는 걸까요? 과실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유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부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부수적 효력. 여기 보시면 선이 무과실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악의로 추정한다고 돼 있고 여기는 선이 유과실로 추정한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똑같은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력인데 사안이 달라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이 된다는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제3자가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 또는 모르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사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민법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했을까?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선이 무과실로 추정이 되고 악의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 선이 유과실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안이 달라요. 각각의. 그 다음엔 네 번째 보셨고 다섯 번째. 칠판이 작아서 다섯 번째. 점유와의 관계. 이걸 다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요것과 4번과 5번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1, 2, 3번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개념, 본질, 그 다음에 범위, 거기까지만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유와의 관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동산과 부동산. 그렇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이뒤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유. 따라서 우리 민법 제200조에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동산은 점유한 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돼요. 동산은 점유한 자가 권리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문제인데 부동산은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 부동산. 이러면 오해 여지가 있을 텐데 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기가 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기등기 부동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사적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췄으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겠습니까?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명인이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학설과 판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상급의 문제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충돌을 일으키는 사안이어서 민법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등기법은 안 나와요. 네. 충돌할 때 학설을 알아야 될까요? 판례를 알아야 될까요?
판례를 아시면 됩니다. 판례를. 그럼 학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학설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유추해서 점유자에게 권리자로 추정해 줍니다. 점유의 추정력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그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학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판례는 미등기 부동산일지라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을 갖고 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때는 판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점유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장에 등록된 자를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권리자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점유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판례 입장에서는 등기부는 없습니다. 건물인데 등기부는 없어요. 근데 A가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B가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권리자로 보게 됩니까? A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판례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권리자로 보게 됩니까? B, 가옥대장, 건축물대장에 B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을 민법등기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번까지가 여기 이전까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